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아 감독님 오셨고요. 예, 강유정 평론가 지금 또 오셨습니다. 이제 강남대 교수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9일 날은 이제 유재석 감독님의 잠이 상영이 되고 조혜정 평론가가 이제 함께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김용화 감독님 모시고 더문에 대해서 심영석 평론가께서 모더레이터 하시면서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 주체는 시네라트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고 제가 하는 연구소와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오늘 그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하시고 제가 그 감독님과 평론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잠깐.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는 아직 거기 있는데 그 영화관 체험은 이제 거기 없는, 점점 그렇게 영화관 체험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허전한데, 그래도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좋은 영화는 보통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운을 안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데 좋은 영화죠. 네,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나 집은 누군가에겐 유토피아고 누군가에겐 디스토피아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인 거고, 아직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유토피아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상황에서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이런 영화가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저도 너무 많았습니다. 박보영, 박서준 두 배우가 연기한 그 마지막 부분에 둘이 껴안고 있는 장면에서는 여러분 그 발다로의 연인 아시죠? 이탈리아에 한 5,000년 전에 서로 껴안고 죽은 화석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떠오르고, 또 저는 전혀 다른 영화지만 살인의 추억에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범인 여기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소녀가 어떻게 생겼냐고 송강호가 물으니까 평범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도 생각나고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주인공들이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2번에 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계속 채워주시고 좋은 영화와 함께 가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승범 경희대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감독님하고 여기 자리 하시죠? 여기 선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감독님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때 박찬욱 감독님, 연출부 또 뭐 다른 그런 스텝 하면서 이제 그 영화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거친 후에 잉투기로 장편 데뷔하셨고요. 가려진 시간이라는 아주 출중한 영화로 대종상 영화제 신인감독상 받으시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지금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됐고요.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됐고 하와이 국제영화제도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대표 영화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후보가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더레이터 하실 영화 평론가 이제 강유정 선생님은요, 지금 뭐 굉장히 TV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KBS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이걸 진행하시고요. 경향신문의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에 읽기, 그리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 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만 소개 올리고 이제 강유정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면서 GV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의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제가 첫 질문 정도 마중물로 좀 질문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여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몇 개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실 정도면 질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기보다 관객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감을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여기 저희 박소장 역할하신 이서원 선배님이 와 계셔갖고 아까 오다가 만났거든요, 길에서 우연히. 연기 너무 잘하시죠. 네. 그래서 얄밉게. 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여름 가기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콘크리트 유토피아였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이제 기고하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 하이머라고 오펜하이머랑 엮어서 글을 썼었어요.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최초로 제 기억에 한국 영화에서 아파트를 봤던 게 1974년작인 그 별들의 고향에서 그 대학 강사인 문호가 그 극 중에 이제 영자죠. 영자랑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지금 옛날 반포 아파트인 것 같아요. 반포 아파트인데 영자가 이제 목욕을 하니까 샤워기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샤워기로 목욕을 하는데 문호가 문을 빼꼼 열고 들여다 보죠. 그랬더니 샤워기로 그 남자를 향해서 물을 쏘면서, 굉장히 모던했겠다 그 당시에. 아파트도 낯선데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게다가 남녀의 로맨스 장면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네 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약간의 홍보성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 정도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욕망의 핵심이 됐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아파트 역사 같은 걸 일부러 보여주신 걸 본다면, 아파트 정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왜 하필 하나 남은 게 아파트였는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아파트였는지, 네,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웹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유쾌한 이웃이라는 웹툰에 이제 유쾌한 왕따의 2부죠. 이런 대재난에서 살아남은 어떤 아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가 아파트고 주변에 다 무너져 있고 이미 변해버린 뭔가 이상해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배경이 아파트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라면은 한국에서 이 장르를 다루기에 너무 좋은 배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관적으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런 직관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기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아파트라는 게 집을 거의 대변하고 있으면서 애증과 애환의 대상이잖아요. 그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집값 때문에 힘들고, 집이 없으면은 이제 집을 가지고 싶어서, 저도 실제로 막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런 뭔가 멸망한 세상을 다루는 한국에서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아파트라는 게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박계천 선생님의 책이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제목을 일단 그 제목을 가지고 붙여놨었는데 와 이거만큼 좋은 제목이 쓰면 쓸수록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굳어지게 됐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토론토도 가실 거고 계속 저는 잘 돼서 이제 캠페인을 계속 하실 거면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에게 이 욕망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하나 남은 건물 한 동에 대한 공감은 감각은 있겠지만 그게 아파트이다 보니 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넌 10년이 걸렸다 뭐 이런 대사들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 기억에도 조커 아서가 사는 곳이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잘 오히려 도시에서 조금 빈민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지도 저는 미리 예술 작업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네네. 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한데 이거를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프닝에 그 다큐멘터리가 되게 중요한 이 세계관을 좀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저게 뭔가 있는데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오프닝을 만들었던 건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뭐 한국 실제로 이제 주변의 외국 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준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 이런 장르로서는 재밌게 봤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대한 정서는 잘 모르고 보시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은 최대한 얘기하겠지만 기생충이 반지하를 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한국의 아파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여성분 손 드셨는데요.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사용해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요. 모든 캐릭터들이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영탁에서도 공감이 가고 명화에도 공감이 가고 민선에도 공감이 가는데 여러 번 보는 와중에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이서환 배우도 계시지만 박소장 캐릭터 계셔서 드린 이유는 아닌데 계속 생각해왔던 건데요. 처음에는 막 외부인을 몰아내자 하시고 아파트 만세 막 외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좀 배급량이 줄어든 것의 이유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부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조금은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미이신가 같습니다. 네, 그 모든 캐릭터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2시간 안에 이제 다뤄야 될 인물이 너무 많고 주인공들의 또 심리를 따라가기도 다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캐릭터라면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실제로 시나리오 쓸 때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 소장님이 못 보셨겠지만
서한 선배는 못 보시겠지만 박 소장이 밖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다리 이제 그 배급을 못 받은 채로 이제 화가 나갖고 밖에 나가서 그 외부인들이랑 내통하는 잠깐 짧은 장면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게 좀 오히려 좀 더 구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냥 앞에서 잘 이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라는 것은 잘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들어오실 때 이렇게 대사가 좋잖아요. 밥 좀 줘라 이러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애드립이시거든요. 네. 그 대사 너무 좋아갖고 원래는 이제 유라차차 항공이다 하고 뭐 그 다음 욕하는 정도였는데 밥 좀 줘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마침 와 계시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그 캐릭터를 그 좀 기본 보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좀 스스로 좀 분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배우님.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돼? 크게 노력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항상 찾는데 제 찾을 수 있으면 항상 주변에서 찾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간접적으로 봤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캐릭터를 찾아서 모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찍었는데 편집이 된 부분 중에 그 다 나간 다음에 그 외부인들이 막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이제 밥 먹자 뭐 물 마시고 막뭐 아비규환을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편집이 되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 지금 버전이 마음에 들긴 해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유토피아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되게 잘 보여서 제가 캐릭터를 연구하는 거는 뭐 전체 어떤 작품을 만나든지 간에 뭐 그런 제 것이기 노하우니까 저도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하나 드리면 제가 이거 3번째 보거든요. 시사할 때 보고 재단 주고 보고 옆에 이렇게 친구분하고 초대받아서 같이 왔는데 하나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부분들의 비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3번째를 보니까 또 새롭게 찾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대본을 볼 때, 처음 볼 때, 그리고 뭐가 잘렸나 볼 때,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데도 뭔가 찾아지는데 다 의도하는 거세요? 어떤 거는 일단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눈에 보인 건 진짜 김영탁을 막 죽일 때 바둑돌을 막 입에 넣는단 말이죠. 그게 옆에가 다 흰알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또 봤어요. 그게 맨 처음 바둑돌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을 고를 때 나가는 사람을 흰알로 했잖아요. 근데 김영탁한테 그걸 바둑알을 막 집어넣으면서 옆에 온 바닥에 그 흰알이 떨어져 있는데 나가라고 계속 소리치는 것 같은,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성당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3명이 이렇게 오잖아요. 신의 세계가 쓰러져 있고 결국 구원의 손길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런 것도 다 의도한 거죠. 일단 바둑알은 그렇게 의도된 거고 바둑알이라는 것 자체가 흑백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백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선의 가면을 쓰고 진짜 악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게 흑백으로 이야기가 흑백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그렇게
그것보다는 좀 색으로 접근했어요. 여러 가지 색이 영화상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다양한 색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흑백 가지고만 우리는 싸웠을까라는 것을 의도했었던 거고 뭐 그게 신앙이나 종교적으로 이제 앞에서 그런 코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가끔 이렇게 GV 할 때 배우님과 감독님이 이렇게 사후에 나오는 대화가 왜 이렇게 재밌죠? 재미있고 그 어떤 디렉팅이 있었을까가 이렇게 연상도 되고 그래요.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막 생기죠. 질문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없다 막 이럴 겁니다. 저 제일 뒤에 분이 제일 먼저 손에 드셔서 먼저 드신 분 질문. 네, 영화 참 잘 봤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인데 이렇게 보고 또 감독까지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드리면 이제 김영탁 행세를 하는 그 이병헌이가 그 전체 이게 그 영화 전체의 구도를 보면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아파트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만들고 어떤 어떤 집단 혹은 패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풍자를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그 이병헌이 이제 김영탁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김영탁 행세를 하고 쭉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드릴러물 같은 그건데 그게 굉장히 그 흡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그거보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럼 시체를 이거 어떻게 발견하지?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뒷부분에 가서 그냥 그 막 혼란의 와중 속에서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을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전체 그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약간 좀 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 내러티브로 뺏긴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혼란에 와중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그 이병헌이 또 이제 그 죽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를 제가 좀 쳤나 봐요. 네. 이야기 아파트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는 중에서 네. 그 이병헌이 이제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쭉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그 부분이 굉장히 드릴러물처럼 굉장히 강렬한데 그게 좀 이게 전체적인 것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그걸 넣는지 그 사건을 일단은 이야기를 저는 중간을 딱 자르고 봤을 때 영탁의 정체가 발견되기 전 이야기는 장르로만 따졌을 때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블랙 코미디만 가지고 2시간을 다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이 아파트 사람들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봤다면은 중간에 그 아파트를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후로는 이 인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2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속 떨어져서 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노숙자 씬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지만 초반에 중간에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나와서 이 아파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보지만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그 논리에 어떻게 보면은 설득된 채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주고 싶었고, 그랬다가 다시 또 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사실은 한 번이 더 있었어요. 노숙자가 중간에 그 중후반부에 한 번 더 갑자기 또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었고, 그것이 이제 너무 그 시점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야기적으로 잘 얼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좀 배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작 웹툰은 사실 그 위장된 정체가 드러나는 게 거의 결말 반전처럼 네. 나오죠. 근데 아마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 정체 발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끝까지 왜 끝까지 가서 반전처럼 짜잔이 아닐까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원작은 그렇게 이제 정체가 밝혀지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정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 이제 아마 감독님의 설명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네.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그게 워낙 정체는 있어가지고 정체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정체보다는 그런 인물이 노는 환경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바둑 돌보다는 바둑 판을 좀 봤으면 했던 바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질문. 네. 아까 여기 먼저 손을 드셨던 아까 먼저 분이 계셔서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아마 앞으로 아파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나올 때 장면들이 생각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좋으면서 나쁜 기억 하나를 갖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말이 아마 이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결말일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결말들도 준비하신 게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결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서 두 부부가 살아서 그 전에 이제 그 태평양 마트에서 죽인 그 남자의 아내와 딸을 만나는 장면도 있었고, 명화가 죽고 혜원이만 혼자 살아나가는 엔딩도 있었고, 배우들한테 갔던 버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혜원이 마지막에 살아서 가는 버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바꾸다가 저렇게 가게 된 것은 명화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주제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직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화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새로 느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아파트 논리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무엇인가, 한국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명화는 질문을 던지지만 묵살당하고, 그렇다고 뭐 그녀가 막 이런 장르물에 늘 나오는 그냥 답 없이 막 정의만 부르짖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게 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입체감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이게 했음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심지어는 영화가 때문에 이 아파트가 망했고 남편을 죽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댓글도 봤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떻게 그 명화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팩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녀가 없었어도 그녀가 그렇게 영탁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어도 이 아파트는 이미 망할 운명이었고 그 외부인을 내쫓는 순간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 중요했고 마지막에 그 인물이 살아서 그 마지막 엔딩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이 살아서 계속 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냥 하나의 질문이 보는 분들한테 어떤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가 마지막 아파트가 나왔을 때 그냥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랄까 막 답 없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뭔가 책임감 없이 너무 희망적인 엔딩으로 가고 싶진 또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고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했던 것 중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항공 아파트처럼 이미 사람들이 내 집이야라고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옆으로 넘어져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저기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뭔가 그 정도의 공간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동시에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 항공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상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씨가 풀리면은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거기까지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되게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좀 주면서 이 공간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희망적인 그나마 희망적인 곳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혹시 디렉터스 컷으로 다른 결말도 보여주실 의향 있으세요? 그래서 찍진 않아도 꼭 그렇게. 편집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네네. 저렇게 찍어. 그럼 없겠군요. 네. 또 다른 여기 앞에 분이 먼저 드시긴 했는데 네네네네.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말이 안 될 것 네. 같아서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이 궁금증으로 친구들과 토론을 엄청 하다가 감독님께도 DM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저희가 엔차 가려면 다 했는데 처음 영화 봤을 때는 그 민성이가 죽어서 이제 저희가 엉엉 우는 바람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엔차 관람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명화가 그 민성이 죽고 나서 오열할 때 김민성 일어나 하면서 조그맣게 임신했어라는 발음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본 지인들은 이제 다들 못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태연이한테 생리대를 주는 그 복선을 까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임신이 맞다면 그 명화가 책임감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민성이에게 더 부담감을 줄까봐 숨긴 건지도 궁금하고 N차 관람객들을 위한 감독님의 의도셨나 궁금해서. 네. 질문을 되게 길게 해주셨는데 네. 그게 아니어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녹음을 해서도 들어봤는데 이 신스 이러더라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대사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벌써 하나의 그 곡선과 실마리와
아, 네, 녹음해서 네, 네. 듣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아. 딸리면. 근데 예전 버전에 임신부인 설정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 버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네, 작업하면서 빠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아까부터 드셨어요. 사실 제일 뒤에 남성분이 네네네. 네, 이런 극한 생존물이 굉장히 함정이입이 돼서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극장이 개봉했었을 때 한번 봤었는데 저도 그 생존주의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시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그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그 박보영 배우님들이 사람들을 약간 차갑게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영화의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생존주의가 제 마음을 또 자극을 해서 쿠팡에서 바로 참치랑 그 카레랑 그리고 생수를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구비해야 되는 물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도망가기 전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예. 뒤에 잘 못 들었어요.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구비해야 되는 물품 3가지 아니면 한국 지역에서 어디로 가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하신 게 있다면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조성윤 전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셨 질문이셨습니다. 일단은 이 재난 자체가 한국에 어디에 있어도 피할 수 없었을 정도로 큰 재난으로 상정하고 싶었어 갖고 글쎄요 여기 이 세계관 아니라면 안에서라면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재난 상황에 글쎄요. 저는 일단은 황도를 설정한 것 자체가 되게 먹고 싶을 것 같았어요.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과일을 되게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과일을 뭐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안에 있는 과일은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황도랑 물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자 같은 거? 좀 유통기한이 오래갈 수 있는. 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재난 상황에서 정말 먹고 싶었던 뭐 그런 거를 이제 디테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평론가분이 몇 분 오셔서요. 제가 평론가님들의 질문을 좀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예원 선생님, 네, 거기 뒤에 여자 선생님 손 들어주시죠. 네. 네,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아파트 그 문제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외신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최상훈 그 한국 특파원 선배가 아파트 문제 관련 기사를 엄청 상세하게 왜 이런 게 문제인지 어떤 그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그게 다 함축된 그런 기사들을 아직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읽으라고 뉴욕타임즈 South Korea Apartment 이렇게 하면 최상훈 선배 기사가 쩌르르 구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그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작사가 요즘 되게 핫한 곳이잖아요. 클라이막스. 그런데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변승민 대표님이 감독님하고 일한 거에 대한 그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저는 반대로 감독님이 그쪽 제작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 제작자랑 작업을 하는 게 정말 편했어요. 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제작 과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이대가 비슷하면서도 그래서 뭔가 시너지가 더 생겼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은 저는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건데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촬영 감독이나 음악 감독이나 다 제 또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2003년도에 왜 그렇게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올드보이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선희 PD님께서 만드신 그걸 보면은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그 시너지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니까 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막 그런 생각을.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제작자나 촬영 감독이나 음악 감독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질서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되게 니즈가 많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화에서 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작자가 그런 많은 작업을 해왔고 또 다른 데서 작업하던 촬영 감독이 왔고 그러면서 뭔가 시너지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래모 평론가께서 전 질문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전찬일 평론가님 좀 잠깐. 네. 영화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보셨는데 또 오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KT 스칼라이프 맥스앤라이프에서 복만대 감독하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한참 수다를 떨고 왔는데 거기서 저한테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혼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꽂히면 당사자보다 더 좋아한다. 그래서 봉준호 인터뷰할 때는 봉준호 감독이 너무 심하다고 선생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홍의정 소리도 없이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콘유에 지금 꽂혀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 지금 3번째 극장에서 보고 2번 정도 더 볼 생각입니다. 우리 이서원 씨가 말했듯이 오늘 많은 거를 또 새로 봤어요. 숫자 이런 거하고 저도 그 색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바둑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왔습니다. 저 똑같은 생각이 그래서 그게 편집에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할 정도로 많은데 오늘은 그냥 음악에 대해서 김영원이라는 그 영화음악가를 이번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김사월 씨하고 노래하던 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진짜 괴물 인디펜던트 뮤지션이었는데 이 영화 음악에서는 아주 실체말로 잘 나가는 영화를 한 게 아니고 소셜포비아나 특히 윤희에게서 해가지고 이제 연평상 음악상을 받았고 이게 역시 엄태화 감독답게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하고 작업을 해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 박찬욱 그래서 가서 이제 봉준호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막 읽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하고 크리스토퍼 놀란까지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욕망이 그리고 제가 숲을 보고 좀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그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숲이 대단한데 숲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다 보면 엄태화라는 감독이 어떤 감독인가가 이렇게 윤곽 잡히고 제가 지금 엄태화 감독의 실체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캐릭터로는 박보영 캐릭터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엄태화가 전하고 싶었던 거는 캐릭터는 박보영이고 그 음악은 마지막에 나오는 박지우가 부르는 아파트인데 저는 그 아파트 기존의 저도 한 노래 하기 때문에 저는 김건모 버전으로 부릅니다. 지금도 김건모 버전으로 부르는데 박지우 버전으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주에서 단조까지 변조시키면서 그 곡을 완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 아파트라는 마지막 엔딩곡 제가 그래서 헤어질 결심에서의 안개보다 더 뛰어난 음악 스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인기 있는 걸 갖다 쓴 거다. 그런데 이거는 편곡을 하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메시지를 음악에다 실었구나. 그래서 아파트의 그 신나지만 사실은 그 가사가 쓸쓸한 거잖아요. 응? 그거에 걸맞는 지금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혜원이 앞으로 한국 영화 음악을 짊어져 나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러한 뭐 과잉일 수도 있지만 저의 해석에 대한 감독의 의견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요것만 할게요.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께서 조용욱 음악 감독님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계속 같이 가는 그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그 전에 소셜포비아랑 그전 홍석재 감독이랑 작업을 계속 같이 하는 걸 옆에서 이제 동기니까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하기 전에 그 김혜원 음악 감독의 여러 음악들을 뭐 영화 음악 포함해서 이제 그 전에 작업했던 인디 씬에서 불렀던 노래나 이런 걸 많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팔색조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장르에도 열려 있는 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화를 할 때 저도 이제 음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80년대 나왔던 한국 버블 시대 때 많이 나왔을 법한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음악들, 그리고 동시에 약간은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왔을 때 되게 뭐랄까 날것의 원시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 같은 악기 구성 같은 것들을 뭔가 타악기나 이런 걸로 잘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머릿속에는 막 퍼져 있었던 생각들을 다 공유하고 편하게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게 방향을 좀 찾아가고 싶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작업을 지금 결과물을 봤을 때 거의 뭐 500%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퍼런스를 막 정말 몇백 곡을 주고, 본인도 막 거의 몇백 곡을 찾아서 막 플레이리스트에 막 이렇게 있고, 뭐 배우별로 그 캐릭터별로 뭐 영탁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광의 시대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니까 그런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되, 그게 아파트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유토피아가 되는 순간에 쓰였던 그 신디사이저가 나중에 영탁한테 다시 붙어서 어떻게 기괴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뭐 명화를 다룰 때 그 플룻이 주는 정서, 플룻이 되게 뭐랄까 하이톤의 톤으로 이렇게 영화상에서 잘 쓰이지 않던 하이톤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되게 뮤지컬적인 요소를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음악도 제가 엄청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아까 그 노숙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영화가 하나의 좀 뮤지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뮤지컬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맥베스에서 유령들이 나와서 뭐 상황 설명해 주듯이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컨셉 안에서 얘기했던 거라서 뮤지컬적인 음악. 그래서 엔딩의 명화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음악은 또 뮤지컬에서 좀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능성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작업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땠는지 되게 힘들었을 텐데 2년 정도는 진짜 이 영화를 위해서 다른 작업을 다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되게 결과물에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딱 한 분만 난 이 질문 못하면 집에 못 간다 하시는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영화를 보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기존의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약간 앞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평화롭고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뭔가 재난을 만나는 그런 약간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했다가 처음 오프닝서부터 이미 재난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이 대부분 앞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시작을 하고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가도 뒷부분에 가서는 뭔가 용두사미처럼 뭔가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구성이 탄탄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면서도 디테일이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잘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지금 옆에 있는 전찬 선생님 제자로 왔는데 선생님하고 같은 약간 음악에 대한 부분인데 완전 좀 다른 인상을 받았는데 물론 되게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아파트는 주민의 것하고 외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조수미 씨의 봄의 소리 왈츠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잘 알려진 곡이고 또 그 씬에서는 되게 아까 지금 방금 이제 감독님 말씀하셔서 일부러 뮤지컬스러운 시퀀스를 일부러 조금 약간 유머러스하게 넣으신 게 아닌가 화면도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때 그 음악과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는 가요던 아니면 홈 스위트 홈 같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제 아파트나 집 하면 바로 연상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직접적인 곡 그런 거를 조금 사용하신 게 저로서는 조금 오히려 조금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음악에서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많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곡을 감독님의 취향이셨던지 아니면 음악 감독님의 선택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즐거운 나의 집이랑 아파트는 애초에 시나리오상에서 있었던 거라서 제 취향이고요. 그 조수미 선생님 노래는 거기 정말 많은 곡들을 이제 레퍼런스들을 배치해봤다가 저 곡을 어느 날 음악 감독님이 그냥 한번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 2002년도가 생각났어요. 그 조수미 선생님이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한국의 뭔가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근데 뭔가 또 약간은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거기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들어갔고 그 씬에 그런 음악을 잘 쓰게 된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하나의 좀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직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대사 자체가 정말 직접적이어서 저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웃긴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오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것이 나올 때 생기는 그 1차원적이어서 되게 미묘하게 웃긴 그 정서를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취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원적이고 유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개그라고 생각했던 거라서 근데 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영화를 그쵸, 예, 그런 어떤 취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실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밤새워서라도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 분석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GV는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잠과 더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저는 황영미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